사실 저 이거 다 읽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 하도 두꺼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책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 지인이 물어보면 읽어보라고 하죠. 읽어보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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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 예술서방의 12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모실 분은요, 이병한 박사님, 이병한 교수님, 역사학자입니다. 우선 인사하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치세요?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이제 핵심이 우리 성장합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계속 배우고 새로워지고 나아지고 그래야 꼰대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취지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시선을 좀 나로 향하게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세상 그러면 도대체 이 디지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주로 가죠. 중요한데 또 하나는 실제 이 세상에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변화를 목도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한 쌤을 모셨는데요. 특히나 여러분이 이 책을 혹시 보셨을까요? 네, 보신 분?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이 이렇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게 한 권이 이게 두께가 뭐 600페이지 가량, 500이 넘는, 그리고 이게 한 권짜리 책이 아니고 세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권을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무려 한 1800페이지에 가까운. 그래서 읽고 싶어도 이게 사실 엄두가 잘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책이긴 한데 그럼에도 반응이 좋아서 많이 팔렸죠. 많이 팔린 거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네, 학자들하고 얘기하면 꼭 이래. 네, 그런데 뭐 학자가 낸 책 치고는 그렇죠. 네, 1권은 5세까지 찍었으니까. 네. 요새 2세 찍었어요. 그럼 막 박수 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쓴 책이긴 하나 여행기만은 아니어서 읽는 게 이렇게 아주 녹록하진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번 잡으면 놓기 힘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읽고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책을 벌써 여러 권 내셨잖아요. 이 유라시아 견문 1, 2, 3권 말고도 이거 전에 반전도 그렇죠. 있었고 또 올해도 벌써 그 동아시아 붉은 아시아는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박사를 마치자마자 제가 여행을 간 거라서 이 책이 먼저 나오고 네. 학위 논문이 뒤늦게 나왔죠. 네. 제가 저자를 이제 옆에 두고 책 얘기를 한참 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봐 주세요. 어떤 책이었어요? 저의 모든 책은 일종의 오마주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개벽파 선언이라고 하는 책은 100년 전에 있었던 독립선언과 30년 전에 있었던 한살림 선언에 대한 오마주였고요. 첫 번째 책인 반전의 시대는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한 오마주였어요. 그리고 이 책은 두 권의 오마주인데 첫 번째 책은 육일준의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 말에 아주 격변하는 세상을 직접 먼저 가본 거거든요. 이렇게 20대의 청년 지식이니까 일본을 갔고 미국을 갔고 서유럽을 갔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20세기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어쩌면
먼저 가본 분이었고 그분이 쓴 책이 서유 견문이었는데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한 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6일준의 책이 나온 지 딱 120년 되는 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6일준 선생이 가지 않았던 곳,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 사이의 그 텅 빈 공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과 동유럽과 러시아 등등등등 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 미래에는 또 다른 유명한 견문이 있죠. 그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 그러니까 그때 마르코 폴로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면서 봤던 그 세상과 상대적으로 더 흡사해지지 않나? 뭐 이런 발상도 방향이 처음에는 반대인. 있었다. 네. 두 권의 책을 항상 이렇게 의식하면서 네. 여행도 했고 책도 썼던 것 같아요. 왜 견문이라고 붙였을까? 견문이라고 제목이 정해지니까 실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져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을 건 않았을 터인데 왜 견문이라고 지었을까가 이제 이 책에 언급도 되고 방금 얘기하신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들인 거는 오마주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분이 좀 더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 야망? 야심? 그러니까 그 어떤 야심? 그때 그 6일준이라는 그 지식인 청년이 그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구상하고자 했다면 지금 시대에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뭐 이런 야심은 아닌데요. 내심에 그런 게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자, 학자 이제 이러시면 사료를 가지고 방에서 혼자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리에서 그냥 지나다가 만나면 학자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저요? 네. 그럼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외양이요? 뭐 포함해서. 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접근 방식이 좀 달랐다 이제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저를 키운 것에 파랄은 잡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의 잡지들을 보면서 이 기초적인 소양을 많이 가졌어요. 뭐 시내 21, 키노 같은 영화 잡지부터 뭐 오래된 이 문예지들 있죠. 창작가 네. 비평이나 문학가 지성 등등등. 그리고 머리하러 가면은 이 패션지 머리하러 가면 그것도 이렇게 시대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널리스틱한 어떤 지향, 뭐 취향 그런 네. 건 어릴 때부터 많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책방에서 이 선생님 이 강연도 좀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강연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데 이제 역사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2016년 7월에 일어나는 일 그게 이제 저널리스트의 시각이라면 뭐 그분들도 맥락은 훑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제 시선이 좀 예전으로 멀리 깊이 들어가서 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한 결이 읽히고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썼는데 맞나요? 맞다기보다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봐주신 거긴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을 이렇게 두텁게 보려고 네.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령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러운 조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 현 정권 아래서 일어난 이게 87년 이후의 30년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1894년 이렇게
청일 전쟁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쭉 왔던 한 네. 120년의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재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를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는 역사를 하고 그리고 네. 실제로 여러 저널에서 저는 이렇게 편집 일도 했었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병행했던 게 지금은 거의 이렇게 체화된 것 네. 같긴 해요. 이제 TV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특파원이 뭐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주요 지역으로 여겨지지 않는 곳,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데 특파원인데 파리에서 아무개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저도 볼 때마다 아니 중동을 파리에서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이 시야, 시선이라는 것이 꽤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게다가 이제 우리 언론이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들도 보면 되게 이제 그 구미의 시선을 통한 것들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실제와 부합할까? 다르다면 또 얼마나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지 못하는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 책이 반가웠어요. 뭐 사실 저 이거 다 읽었거든요, 세 권. 네. 근데 생각이 안 나. 이게 하도 두꺼워서. 그리고 다루고 있는 지역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안이 돼요. 그 자, 그런데 그 이제 아까 비어 있다고 얘기한 그 공간을 뭐 잘은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 방법이랄까 대상은 사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놀라운 거는 한 1000일 동안 3년 가량을 길에서 보내면서 실제로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뭐 사흘 있고 닷새 있고 이제 이런 거 아니고 뭐 몇 달씩 거기 체류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언어도 익히면서 그 언어로 된 사료를 보면서 뭐 도시로 치면 뭐 한 100여 개를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부터 3년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쵸. 3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1년씩의 큰 계획은 짰었고 거점 도시들도 대충은 정하고 갔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계획한 대로 얼추 다 됐어요? 그때 상황이 좀 달랐는데 가령 저는 이렇게 아랍과 유럽을 같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같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스탄불이라고 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군사 쿠데타가 좌초가 됐었죠. 네. 계엄령이 발동되니까 저는 정식 유학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안 되는 모든 외국인들은 캠퍼스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뭐 덕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3개월을 있게 되고 이런 변수는 몇 개 있었죠. 있었는데 예. 큰 얼개는 이제 처음에 그렇죠. 짠 대로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돈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돈 많이 들죠. 이렇게 이동도 해야 되고 식비도 있고 뭐 숙박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언론사에 연재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언론사에게 기고하면서 나오는 일정한 원고료가 있었고요. 출판사에서는 인쇄를 이렇게 미리 주신 거. 선인세를. 네. 근데 그게 뭐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에다가 SOS도 칠 때도 있었고. 향토장학금.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1권이 나오고 나서는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저 친구 특이하다, 뭐 이렇게 독특하다, 이렇게 돕고 싶다 하시는 이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뭔가 자기가 먼저 발을 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저도 책방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발걸음을 하나를 내가 떼거나 문을 하나를 열면 그것이 이제 동력이 돼서 그 다음 행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지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르면서 가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아주 긴 얘기를 이제 쓰셨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당신 책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 지인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라고 하죠. 읽어보라고. 네. 우문현답. 자, 첫 시간은 이제 아주 그렇게 대중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1부 마감하고요. 2부 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